13번 사회체계 1호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네겐트로피는 폐쇄체계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네겐트로피가 아니고 엔트로피죠. 네겐트로피 반대죠. 개방체계이고 이용한 에너지가 증가되는 것이죠. 항상성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에 체계에 의한 경향을 말한다. 항상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이제 항상 시너지는 체계 내부 간 혹은 외부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체계에 이용한 에너지가 양이 증가하는 것이다. 좋은 현상이죠. 이것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협력작용이라고 하죠. 경계란 체계와 환경, 체계 간에 구분하는 일종의 테두리다. 한마디로 말해서 집안의 대문과 같은 거죠. 균형은 외부 체계로부터 투입이 없어 체계 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이 고정된 병행 상태를 말한다. 균형이라는 것은 혼자서 스스로 시소 같은 것도 혼자 스스로 서 있기를 바라죠. 누가 뭐 지지대를 대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외부 체계 투입 없이 스스로 혼자서 고정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체계에 있는 특징을 살펴봅시다. 통합된 전제로 기능하는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이건 누가 말했죠? 아들러의 목적론조 인간에서 봤죠. 인간은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통합된 존재라고 했었죠. 상호 우존적이다. 구성 간에 서로 영향을 주기 받기 때문에 한 부분의 변화는 전체의 변화를 영향을 준다. 따라서 체계로는 부분과 전체가 끊임없이 변한다 했어요. 하나만 부분과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이것도 나비 효과란 말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나비 효과.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변하고 그래서 전체와 부분과는 항상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키워드는 상호 전체성. 한 사람의 변화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나비 효과죠. 순환론적 인간은 원인과 결과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그 프로이드에서 직선적 인간관에 보면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 반드시 말하지만 순환론적 인간에서는 원인과 결과는 서로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직선은 이것은 그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거와 정반대 개념이죠. 자, 사회체계론 특징. 사회체계론은 이론은 사회체계 이론과 일반 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조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한번 제가 문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사회체계 이론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체계, 즉 개인과 가족의 소집단, 혹시 지역사회 같이 넓은 범위 내에도 사회체계가 속한다. 사회체계라니까 하나의 개인부터 시작해서 넓은 개념, 지역사회 큰 넓은 개념까지 포함시키는 거고요. 일반 체계 이론은 유기체와 환경의 체계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전체성과 상호 개방성의 개념이다. 쉽게 말해서 생명체하고 환경과는 뗄릴 수 없는 관계라 그 말이죠. 생태체계 이론은 유기체가 환경에서 어떻게 역학적인 형성을 유지하는가, 부분과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연결돼서 평행선을 유지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지하면서 성장해 가는지에 관심이 있다. 즉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이것을 뭐냐면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체계 이론, 사회체계는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즉 개인과 소집단 이거 했지만 이 도표를 보시면 여기 아동 있죠. 아동 하나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미시체계거든요. 미시 학교, 뭐 놀이터, 유치원,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체계는 점점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뭐 확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시체계, 뭐 지역사회 문화랄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 이론의 특징을 보면 일반 체계 이론은 이기치 환경의 상호작용 관련해 전체 및 상호 개방성 개념이다. 이것도 총체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부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체를 이루고 한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체 큰 틀을 말하는 것이 일반 체계, 총체적이라고 하죠. 상호 의존성, 다른 부분과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한 부분의 변화와 긴장은 전체 체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한 분야가 변하면 다 같이 변한다는 것이죠. 이 상호 의존성, 이렇게 서로
손과 손이 마주 잡아가지고 한단을 이룬다는 얘기죠. 의존성. 이것이 일반 체계 이론이죠. 그 다음에 생태체계 이론. 유기체가 환경 속에서 역학적 평형상태. 어떻게 부분과 부분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건데, 이것은 개인이 성장해 가는지에 따라서 관심이 있다. 즉, 인간과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한다. 환경성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겠죠. 한 개인이 있으면 주변에 가장 가까이 미시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외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시체계, 그 다음에 시간체계가 또 있거든요. 시간, 역사적 환경, 역사의 환경에 따라 변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라고 했지, 쌤이란 말 안 했죠. 단어 하나도 이렇게 시간에 따라 많이 변화가 맞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태도는 서로가 밀접한 관계, 어떤 관계냐, 서로 불편한 관계냐, 친밀한 관계냐, 그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체계에는 10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경계가 있고, 개방체계, 폐쇄체계 있고, 혼론,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돼. 이렇게. 네 개의 시너지 효과.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개방체계하고 폐쇄체계. 그 다음에 혼론, 그 다음에 항상성 안전 상태는 거의 비슷한 얘기고, 이렇게 두 개씩 묶여서 암기해놓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경계란 것은 뭐냐? 외부 환경과 구분해주는 테두리. 예를 들자면, 가족 경계는 가족과 가족 또는 가족이 아닌 사람, 아닌 다른 사람과 구분해주는 것이다. 즉, 집안의 대문과 같은 거죠. 대문은 바깥과 주위를 구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남북 간의 경계는 뭐가 있습니까? 38선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인과의 타인과의 관계의 경계선은 뭐냐면 이거죠. 항상 경계선이 있다 이거죠. 다 오픈된 게 아니고. 자, 개방체계를 봅시다. 다른 체계와 에너지를 정보, 자원 등을 상호 교류하는 체계이다. 즉, 체계 내 사람들이 환경이나 다른 체계들과 빈번한 상호작용. 개방체계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혼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반대로 폐쇄체계는 외부하고 전혀 교류가 없이 혼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 내에서만 상호작용하고 체계 밖의 다른 환경 체계와는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폐쇄체계는 체계 내에서만 정보 자원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완전한 개방체계도 완전한 폐쇄체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체계는 개방체계와 폐쇄체계가 서로 연속선상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은 어느 정도 개방성과 폐쇄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표를 보면은 이 체계 내에서 외부 환경과에 서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폐쇄체계는 전혀 관계가 거의 교류가 없죠. 내부에서 자기 혼자서 교류하고 자원을 유입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이제 폐쇄체계는 뭐냐면 외부하고 단절된 조직. 여기 보면 외부하고 단절된 조직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내부적으로만. 그 다음에 개방체계는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서로 교류가 있는 것이 말하는 거죠. 자, 혼론. 체계 이중성이라고 하죠. 이중성. 그래서 하나의 체계가 상위 우에도 속하기도 하고 하위 계획에도 속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지역사회라는 것은 문화체계, 거시체계의 문화체계보다는 밑에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족체계보다는 위의 개념이죠. 자, 이런 개념이죠. 이게 우위하고도 서로 교류가 되어 있고 하위체계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건 이것은 우위 상위 개념이죠. 여기 상하로 관계되어 있지만 좌우로 보면은 이쪽에도 관계되어 있고 이중성이죠. 이쪽으로 관계되어 있는 거죠.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혼론이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자연물질이 변형되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불가역성이라고 하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은 엔트로피는 폐쇄체계 일부로 에너지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그것으로 이용한 에너지가 완전히 감소되는 것이죠. 좋지 않는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리고 좋지 않은 에너지만 서로 증가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원래는 이렇게 질서가 딱 잡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큐빅 같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가 돼. 이것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외부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상호작용 하다 보니까 이용한 에너지가 다 없어지고 불필요한 에너지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변형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의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거에 엔트로피, 외부 환경 없이 스스로 내부적으로만 상호작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질서가 되는 것이죠. 엔트로피하고 네겐트로피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잘못하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잘 도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네겐트로피 좋은 거예요. 예, 개방체 일부로서 외부 에너지에 유입함으로써 체계 내부 이용하지 않는, 이걸 강조를 해야 돼요. 이용하지 않는 거, 이용하지 않는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이다. 즉 이용이 불가능한 에너지나 하고 나쁜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을 네겐트로피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에요. 좋은 에너지가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외부 자원이 자꾸 들어오죠. 이렇게 외부 자원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이게 무질서가 있다고 그러고 이런 무질서에서 이렇게 외부 자원이 들어오니까 이게 질서가 딱 잡혀지죠. 엔트로피는 외부 자원이 없이 스스로만 내부적으로 상호작용 하다 보니까 똑같이 좋지 않는 좋은 에너지는 그대로 없어지고 불필요한 에너지만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네겐트로피는 이런 무질서한 상태에서 외부 자원이 들어다 보니까 이게 딱 체계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질서가 잡아지고. 그 다음에 네겐트로피 있고, 그 다음 시너지. 개방체계 일부로서 조직이나 부서, 팀 등이 둘 이상 협력하여 같이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즉 이용한 에너지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이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협력작용, 이걸 시너지 효과로 뭐라고 하냐면 협력작용이라고 하죠. 협력작용. 시너지 혹은 협력작용 또는 상승효과.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너지라는 용어는 함께 일하다는 뜻의 그리스어의 어원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균형. 폐쇄체계 일부로서 수평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외부 에너지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속성이 있다. 두 물질 사이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가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균형 상태라 된다.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혼자 이 그림처럼 혼자 서 있으려면 내부적 균형 상태, 내부적 훈련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상태에서 뭐 지팡이 있다든가 지지대가 있다든가 그러면 균형을 잡기는 아니죠. 그것은 균형의 개념하고 다르죠. 균형이라는 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혼자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외부와 자원하고 전혀 교류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지지대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 서로 무게를 중심을 맞춰야 된다고 한 것을 외부의 자원이 와서 무게를 축소시킨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정적 노력에 의해서 맞춰지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 자원은 전혀 없이 내부적으로 스스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것이 균형이죠. 외부냐 스스로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항상성. 항상성은 개방체계죠. 생명 현상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질병이 발생한 것이 왜 발생하느냐. 항상성이 깨져 면역력이 떨어질 때 일어난다. 따라서 사물의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자동 조절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 체온이 높을 때는 땀이 나서 서로 그 온도를 조절하고 온도가 떨어지면 온도를 떨게 해서 온도를 조절하죠. 즉 균형이 위협받을 때 원래 상태에 회복하지 않은 것이다. 외부 자원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떤 균형이 위협받을 때는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부터 항상성이라죠. 항상 그 상태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대응하거나 내부 상태 일정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런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런 날씨가 덥다든가 춥다든가 이렇게 이제 생체 변화가 오죠. 그 변화 온 것을 항상 이 상태 유지하고 싶은 것이 자동 조절되죠. 항상성. 여기 보면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체 내부의 환경이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일정을 유지하는 유기체의 특성을 말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항상 그 상태로 하고 싶다 해서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안정상태. 개방체계로 이업을 해결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자, 모든 물질은 불안정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이동하려고 하죠. 열역학에서 그런 말 나오죠. 불안정 상태에서 항상 안정을 하죠. 우리가 마음이 불안은 안정 상태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이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지구는 불안 상태가 돼가지고 뭐 큰 일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하죠. 온도 조절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추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종교 활동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이 배도 기울어졌잖아요. 이 기울어져가지고 어떻게 항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안정 상태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종교 활동한다고 합니다. 14번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인간은 목적 지향적이다. 이건 아들러에서 이론에 나온 얘기인데요. 인간은 정신과 신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목적 지향적 존재라고 했죠. 2번 적합성은 개인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상호작용과 부합성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 문구가 맞지 않습니다. 적합성은 개인과 환경에서 딱 들어맞느냐 안 맞느냐고 확인하는 거고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끼친다. 근데 서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적합성은 상호 교류죠. 서로 뭐 전류가 흐른다, 뭐 흐름을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호 교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활상의 문제는 전체 생활 공간 내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있으면 거기에 중간 미시체계가 있고 중간체계가 있고 거시체계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전체에서 이해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 교류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서 이야기되는 현상이다. 환경 속 인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불안편 불안의 미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안 그러죠? 미시체계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죠. 조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다. 조직 수준이라고 해서는 중간체계 이상, 뭐 외체계, 거지체계 다 해당되는 거죠. 조직, 불안편 미시체계는 조직에 해당성이 안 됩니다. 개인의 성장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며 상호 호혜성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릴 때 친구하고 나중에 성인에 대해서는 서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 호혜성을 기반으로 뒀지만 성장 시기에 따라 서로 미시기가 달라집니다.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직업, 자녀의 학교 등을 중시한다. 부모의 직업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부모가 이사감에 따라서 자녀는 생활 환경이 다 변하죠.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의 직업, 이것은 외체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외체계. 그 다음에 개인의 관습이나 유행에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한다. 이것은 문화적인 거죠. 그래서 거시체계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미시체계. 미시체계는 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하며 주인공에 가장 가까운 체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주인공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접 부딪히는 사물. 일상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가족, 학교, 친구들이 미시체계에 속한다. 이게 가족도 친구도 다 미시체계에 속하지만 사물도 미시체계에 속하는 것이죠. 미시체계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주인공이 나의 성장은 변화되고 나와 상호작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이다. 현재 나의 상황에서 미시체계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친구,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이 나와 가장 가까우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이다. 미시체계는 나와 가장 가까운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변화되어 때로는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작아지기도 합니다. 자꾸 변화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어릴 때 친했던 동네 친구가 어린 시절에는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지만 성인이 되어 서로 다른 지역에 살게 되면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중간체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와 사이에서 관계를 말하죠. 중간체계는 여기가 미시체계면 여기가 중간체계가 되겠죠. 이 사이를 말하는 거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의 관계, 나에게 미치는 영향, 친구 관계, 그 다음에 부모님 사이의 관계, 가족과 친척의 관계 등을 중간체계에 속한다.
주인공이 나가 포함되지 않는 중간체계도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친구 A와 나하고는 사이가 좋지만 친구 B와 나도 사이가 좋다. 그러나 친구 A하고 B 사이는 좋지가 않아. 그래서 자주 말다툼을 하고 서로 말을 안 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나는 두 친구가 모두 잘 지내고 싶지만 친구들끼리 싸움에서 곤란을 겪기 때문에 중간체계인 친구 A와 B 사이의 관계가 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미시체계 두세 개가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연합이니까. 그리고 또한 미시체계인 나와 아빠는 미시체계고 나와 엄마 사이가 관계 좋은 것과 별개로 중간체계인 부모님들끼리 관계가 좋은 것도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미시체계는 나와 아빠와 관계 미시체계고 나와 엄마는 미시체계지만 중간계계 부모님끼리 엄마 아빠끼리 관계 좋은 것도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번 불안편 불안나의 미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안 그러죠? 미시체계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죠. 조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다. 조직 수준이라고 해서는 중간체계 이상, 외체계, 거짓체계 다 해당되는 거죠. 불안편 미시체계는 조직에 해당성이 안 됩니다. 개인의 성장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며 상호 호혜성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릴 때 친구하고 나중에 성인에 대해서는 서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 호혜성을 기반으로 뒀지만 성장 시기에 따라 서로 미시체계가 달라집니다.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직업, 자녀의 학교 등을 중시한다. 부모의 직업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부모가 이사감에 따라서 자녀는 환경이 다 변하죠.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의 직업, 이것은 외체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외체계. 그 다음에 개인의 관습이나 유행에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한다. 이것은 문화적인 거죠. 그래서 거시체계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미시체계. 미시체계는 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하며 주인공에 가장 가까운 체계. 뗄래야 수 없는 관계죠. 주인공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접 부딪히는 사물. 일상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가족, 학교, 친구들이 미시체계에 속한다. 이게 가족도 친구도 다 미시체계에 속하지만 사물도 미시체계에 속하는 것이죠. 미시체계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주인공이 나의 성장은 변화되고 나와 상호작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이다. 현재 나의 상황에서 미시체계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친구,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이 나와 가장 가까우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이다. 미시체계는 나와 가장 가까운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변화되어 때로는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작아지기도 합니다. 자꾸 변화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어릴 때 친했던 동네 친구가 어린 시절에는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지만 성인이 되어 서로 다른 지역에 살게 되면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중간체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와 사이에서 관계를 말하죠. 중간체계는 여기가 미시체계면 여기가 중간체계가 되겠죠. 이 사이를 말하는 거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의 관계, 나에게 미치는 영향, 친구 관계, 그 다음에 부모님 사이의 관계, 가족과 친척의 관계 등을 중간체계에 속한다. 주인공이 나가 포함되지 않는 중간체계도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친구 A와 나하고는 사이가 좋지만 친구 B와 나도 사이가 좋다. 그러나 친구 A하고 B 사이는 좋지가 않아. 그래서 자주 말다툼을 하고 서로 말을 안 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나는 두 친구가 모두 잘 지내고 싶지만 친구들끼리 싸움에서 곤란을 겪기 때문에 중간체계인 친구 A와 B 사이의 관계가 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미시체계 두세 개가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연합이니까. 그리고 또한 미시체계인 나와 아빠는 미시체계고 나와 엄마
관계 좋은 것, 사이가 관계 좋은 것과 별개로 중간 체계인 부모님들끼리 관계가 좋은 것도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미시체계는 나와 아빠와 관계 미시체계고 나와 엄마는 미시체계지만 중간계에 부모님끼리 엄마 아빠끼리 관계 좋은 것도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체계 주인공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냐면 정부기관이나 대중매체가 외체계에 속한다. 정부기관과 국회의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국회의원이 만들어낸 법안들이 나의 일상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생활하는 학교, 취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기관은 외체계에 속한다. 또한 직접 대중매체 제작이나 기획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유행어나 친구들과 사용하기도 하고 유행하는 상품을 쇼핑하기도 할 때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외체계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거시체계는 중간체계와 외체계를 아우른다. 이게 중간체계가 있고 이게 외체계, 이걸 두 개 다 합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거시체계는 문화적 환경입니다. 크게 나는 한국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밥과 국으로 반찬을 먹고 밥을 먹을 때도 수저를 사용한다. 이것은 만약에 내가 한국에 태어났더라도 서구권에서 자랐다면 문화적 차이에서 주식이 빵이 되고 샌드위치를 먹고 젓가락질이 서툴었을 것이다. 그게 문화의 차이죠. 또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어를 공경하고 존댓말을 사용한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영어를 사용할 때는 나보다 나이 많은 지인들을 부를 때 호칭 대신 이름을 부른다는 점이 조금 어색했다. 이게 문화의 차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간체계. 초기에 생태학적 모델은 없었으나 새롭게 나중에 추가됐죠. 주인공이 내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 역사적 환경을 의미한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은 경험이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출생했을 때의 시대적인 환경과 내가 성장하면서 바뀐 시대적 환경 등이 나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간체계에 속한다. 예를 들면 지금은 선생님마다 쌤 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쌤이란 말이 없었어요. 선생님이었지 선생님이 쌤으로 된 건 감히 생각도 못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선생님보다는 지금 쌤이 차라리 낫죠. 예를 들어 내가 어릴 때 대부분 20대 여성들 20대에 결혼했었다. 그렇죠. 결혼하면서 사회생활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장하면서 시대적 환경이 바뀌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더욱 증가되었고 평균 연령도 30대로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20대 여성이 25살만 보면 부모들이 난리였습니다. 부끄럽다고 여자 시집안간다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뭐 30대 말에도 결혼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하면 무조건 그만두는 그 사회 풍토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나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나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조급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자, 이 도표에 보면 시간체계가 이렇게 있고요. 시간체계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모든 삶에서 바뀌었죠. 거시체계는 법이나 문화, 사회 계층의 간섭이고 외체계는 확대 가족, 뭐 이렇게 쭉 가족의 친구, 뭐 대중매체, 또 직장, 보건 서비스, 교육위원회, 법률 서비스. 그다음에 중간 체계는 이게 미시체계죠. 미시체계가 서로 두 개, 세 개 어울려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시체계는 가장 나에 가까운 거, 가족이나 유치원 이런 것이죠. 16번 브론펜의 거시체계 수준에서 거시체계 이게 강조해야 되거든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개입한 사례는 어떤 거냐? 이거 다른 건 핵심은 거시체계라는 얘기죠. 1번 피해 청소나 개별 상담을 실시한다. 이건 아마 미시체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거죠. 미시체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 청소년 성장사와 어떻게 성장했나, 그 다음에 가족력을 살펴본다.
이것은 중간체계. 왜냐하면 미시체계하고 미시체계 합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피해 청소년의 근무 환경. 이것은 외치게 되죠. 부모의 직업이랄지 근무 환경이 청소년에게 얼마나 많은 간접적 영향을 미치죠. 피해 청소년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이게 거시체계는 문화, 법률 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5번 피해 청소년이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함께 피해 청소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그래서 이것은 중간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사회체로 중간체계에 해당된다. 아니죠. 이거 거시체계에 해당되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가 된다. 그 공유 서로 공유가 되어야죠. 그 다음에 문화 변형은 두 개 이상 문화가 지속적이고 접촉하여 한쪽이나 양쪽 모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세대 간의 전승대에 기축된다. 만약에 우리 고유 문화도 세대 간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알려주는 거와 똑같죠. 사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화라는 게 뭐냐?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일정한 목적,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 사회 구성원에 의한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방식이나 생활 방식의 과정이다. 이게 좀 말이 막 복잡하고 길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란 자연의 반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 자연 반대는 다 이거 똑같아요. 물질, 정신적 소득가 통틀어서 하는 거하고 똑같죠. 의식주를 비롯해서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자, 문화인가 문화 아닌 것이 뭐냐? 문화는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인간은 뭐 대한민국에 유일한 문화가 있고 서구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다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모든 행동을 문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인 것과 문화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문화인 것은 인간이 후천적으로 학습된 공유. 자, 인간이 후천 행위나 공동의 생활 양식, 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식사 시간에 숟가락에 젓갈을 사용하는 것이나 어를 보고 인사하는 것 등 문화적인 행동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문화가 아닌 것은 뭐냐면 선천적인 것이나 본능, 우리 본능이나 욕구에 의해서 행동, 자연현상, 개인 취향, 습관, 버릇에 의한 행동, 일세계로 우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문화라고 할 수 없죠. 본능적이나 뭐 타고난 거 그런 것은 문화라고 할 수 없고 자연현상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생물학적 충동 같은 그런 건 문화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는 거. 배고프면 누구든지 배고프면 먹을 거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졸리면서 하품하는 거. 이것은 문화라고 할 수 없죠. 말 더듬는 것을 본능에 의한 거, 말 더듬는 같은 거. 이건 개인의 습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의 습관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 타고난 머리 색깔과 같이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특징도 문화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검정머리지만 서구 사람은 백발. 그런 것은 우리가 문화가 아니죠. 선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탁월한 특성이나 생물학적 본능에 의한 것은 문화라고 하지 않으며 한 사회 구성원이 살아가면서 후천적, 이게 이게 핵심이에요. 후천적으로 학습한 생활 양식의 문화다. 이렇게 두레 같은 거. 전 세계,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유네스코에서 나온 그림이거든요. 우리 전통, 우리 한국. 자, 이런 식으로 문화를 구별해 두면 되겠습니다. 18번. 태래기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다운 증후군은 지능지하를 동반하지 않는다. 지능지하를 동반하죠. 헌팅턴은 열성 유전인자로서 단백질의 대사 장애를 일으킨다. 헌팅턴은 열성이 아니라 우성이죠. 열성과 우성의 차이는 열성은 숨어있는 병이고 우성은 나타나는 거, 즉 표현되는 거거든요. 다운 증후군 같이. 그 다음에 3번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 염색체를 탐하니 남자에게 나타난다. 이것은 남자의 고유한 병이죠. 주로 결혼해와도 실패할 이유가 부부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은 Y 염색체 하나 더 있는 남성에게 나타난다. 이건 남성이 아니라 이건 여자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병이죠. 그 다음에 혈우병은 여성에게만 발병한다. 그렇지 않죠. 남성이 발병하고 여성이 잠복기가 있다가 여성이 잠복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초음파에서 나온 태내기의 발달 과정이거든요. 태내기의 발달 과정은 배란기에 있다가 배아기로 갔다 태내기. 그래서 배란기는 초음파상 이렇게 나타나고 배아기는 이 정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태아기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36주 정도 되면 거의 인간으로서 다 형성되는 것이죠. 심장부터 시작해서 뇌까지 다. 자, 그러면 태내 발달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배종기라고 해야 되겠죠. 배란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3주까지, 배란기 3주까지는 중추신경, 심장이나 지금 발달된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배아기에서는 심장, 눈, 여기 일단 형틀은 다 갖춰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그 다음에 태아기에서는 거의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38주에서는 거의 인간의 형틀을 다 갖춰 있는 것이죠. 태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가 노사질 때에는 다운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산모가 너무 어려도 미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영양실조나 그런 부분에서는 유산이나 사산, 저산, 태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모는 충분한 영양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약물 복용은 임신 4주에서 6주가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감기약도 먹으면 안 되고 하여튼 견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흡연은 저체중화, 중추신경에 손상이 되고 출산 전 2주 내주, 출산 전 2, 내주 4주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러면서 또 영아가 돌연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음주는 임신 6주에서 12주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절대 술도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서는 풍진이나 당뇨, 매독 걸리면 안 된다고 하고요. 정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모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기 바라고요. 기타 요인으로는 방사능, 수은, 납, RH 인자, 불일치 이런 것이 태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다운 증후군은 가장 흔한 염색체 질환으로서 21번 이 핵심이에요. 정상인보다 한 개 더 많아 3개가 존재한다. 그다음에 이 정신지체, 신체기형, 전신기능 이상은 성장장애를 일으키는 유전질환이다. 다운 증후군은 정신지체도 동반하고 신체도 기억이 나타나고 전신기능 이상이 나타나고 성장장애도 일어납니다. 신체 전반에 걸쳐 이상이 나타나면 특징적인 얼굴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지능이 낮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헌팅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의 뇌질환이라고 합니다.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병이죠. 1872년 조지 허싱턴이라는 학자가 이를 보고해서 허싱턴 병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질환은 발병한 후 성인이 돼서 나타나 15년에서 15세, 25살 때에 나타난 질병이죠.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무능력을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사망을 이르는 퇴행성 유전 질환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이 질환은 대부분 성인기에 발병하여 보통 30세에서 40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20세 이전에 나타나게 되고 50세 이후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성인기에 발병하는 헌팅턴은 일반적 증상으로는 불수의적 음주, 지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몸을. 그다음 비정상의 걸음걸이, 늘어지는 말투, 음식물을 제대로 삼킬 수 없는 연화곤란, 인지장애, 성격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 질환이 유전될 확률이 출생 후 때마다 50% 우성인자가 나타납니다. 겉으로 표시나는 병이죠. 이제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다든가 성장 발육이 있다든가 그런 거죠. 헌팅턴 병.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성 염색체 부위분류로 인해 발생한 염색체 이상 질환이다. 이건 주로 남자에게 나타나는 병이고 주로 염색체가 47개 XXY 혈액형으로 큰 키에 팔이 길고 외형의
생식섬 저하증이 나타나고 여성형 유방이 가슴이 커지고 불임이 나타나며 정신지체, 당뇨, 천식증을 잘 동반합니다. 이 내용은 TV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부부관계 안 해도 돼. 부부관계를 거의 못 온다는 얘기죠. 클라이펜트 증후군과 결혼까지 이제야 밝힌 남편의 눈물의 고백. 그 다음에 저는 듣고도 믿지 못할 클라인펠터. 저는 여성과 남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종실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성의 선염석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결여되어 생기는 유전질환입니다.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병이죠. 유전자의 결함은 여성의 신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정상적인 성장은 안 된다는 얘기죠. TS는 터너 증후군, 여성에게만 발병하며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병이고 그 양상은 각 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신장이 나타나고 목이 짧은 거나 유두 간격이 넓어, 그다음 짧은 손톱, 다발성 색소점, 그다음 삼각형 얼굴, 작은 턱, 그다음에 대동맥 협착증, 유방 발달 이상, 팔꿈치의 변형, 무릎경, 이거 테너 증후군이죠.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고유한 병이죠. 그다음에 혈우병, 선천적으로 혈액운과 인자가 결핍되어 나타나는 선천성 출혈성 장애입니다. 혈액운구가 인자는 현재까지 12가지 알려있지만 선천성 혈액운구, 결핍증, 혈액병 A 뭐 이렇게 등등 있고 혈액병 B는 일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혈액병, 이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아주 무서운 병이죠.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혈우병으로 사망하면서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19번 유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영아기보다 성장속도가 느려진다. 영아기 1, 2세가 제일 급등 성장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성 역할의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대표적인 얘기 같습니다. 오로지 자기 관점에 비추어 타인의 감정이나 사고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자기 중심화라 그러죠. 내밖에 모르는 거죠. 타인의 감정을 전혀 인지할 수가 없는 거죠.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는 12세죠. 그러니까 36세하고 틀리죠. 전환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때는 나 때문에 우리 동생이 아프다. 그렇게 자기 혼자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옳지 않는 것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유아기의 발달 특성 한번 살펴볼까요? 유아기는 영아기 때 할 수 없었던 능력들이 신체적 발달에 의해 가능해지는 시기다. 신체적 성장하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대근육과 소근육 신체 능력이 발달에 따라 다양한 운동 능력이 형성된다. 영아기 때는 볼펜을 짚지 못했지만 이때는 다양한 소근육과 대근의 협응 능력에 의해서 볼펜을 짚기도 하고 물건을 짚기도 하죠. 발달의 표현과 상상을 통한 활동놀이가 가능해진다. 상상놀이, 뭐 표상놀이, 뭐 병원놀이, 엄마놀이 막 그런 거 다 할 수가 있죠. 언어 발달 능력이 이루어져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때는 아주 말이 많아지죠. 엄마도 가르치려고 하고 아빠도 가르치려고 다 가르치려고 하죠. 엄마가 만약에 신호등 위반했다면 왜 신호등 위반했냐, 해서 안 된다, 잔소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죠. 이러한 것들은 통해 유아의 사회적 관계 형성하고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신체 발달, 영아기에 비해서 발달 속도가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되는 것이죠. 대근육 발달과 신체 비율, 성인 비율에 가까워진다. 뭐 성장 속도가 많이 빨라진다. 성인들하고 같아진다 이거죠. 운동기능 발달로 신체 협응 능력과 소근육 발달로 보다 정교하게 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린다든가 가위로 오르기, 단추 세우기 등이 있다. 인지 발달은 눈앞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신적 표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상징놀이 및 가상놀이를 통해서 놀이가 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병원놀이, 병원놀이, 아빠놀이,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인지 능력에 대해서 비논리적이 존재한다. 논리가 없죠.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 사고하고 직관적 사고가 생긴다. 원인과 결과, 전후 관계 등의 여러 요인들을 같이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니까
뭐 원인과 결과, 그것은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프로이드 직관적 사고나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에서 상호관계,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시기죠. 유아기의 신체 발달, 인지 발달 보면은 여기를 뭘 때리고 짚고 하는 거이고, 이거 인지 발달 공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상징놀이, 그다음에 여기서는 단체하고 뭐 놀이, 서로 친구 간에 상징놀이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성격 발달에 보면은 프로이드 심리 성적 발달에 보면 세 가지 본능과 자아, 초자아가 있고요. 방어 기제는 억압, 투사,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강기, 항문기, 난문기. 그래서 구강기에서는 영화의 쾌락을 입에, 리비도라고 하죠. 입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뭐든지 다 입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항문기, 이건 3세가 아니라 5세가 맞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프로이드는 말했어요. 배변 훈련이. 그다음에 남근기는 여기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것은 주로 남근기에 같은 동시에, 그래서 성 역할이 서로 이제 내면적으로 분류가 됐죠. 그다음 잠복기, 성적인 관심을 억제하고, 초등학교 때는 뭐 성적인 관심보다도 뭐 이성 간에, 동성 간에 굉장히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다음 성기기, 이제 청소년 시기에 성적인 관심이 다시 나타난다. 성적 쾌락에 대해서 뭐 이른다 12세 이후.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콜베고 발달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릭슨이 가장 어렵고 힘든 건데, 여기서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청소년기를 딱 잘라가지고 청소년 이전기하고 이후로 딱 구별했으면 아무래도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면성대 열등감, 여기 근면성 열등감인데, 이것은 피아제에서는 구체적 조작기가 되고, 콜보스 인습전 단계, 잠복기,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부분으로 서로 분리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앞으로 시험 문제 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일 성장 급등기라 해가지고 생후 1년, 2년 사이에 아주 급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청 발달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신체가 다르게 나타난다. 뇌는 생후 2년간에 가장 급격히 증가다. 이때 조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죠. 전환론적 추론이 뭐냐면 특정 사건에서 특정 사건으로부터 다른 특정 사건을 추론하는 것이다. 즉 추론이니까 얘들 따위는 추론 잘 못하지만은 이제 육감적으로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근접해서 발생하면 두 현상 간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스스로 인과관계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아이가 동생을 미워한다는 사실과 동생이 아프다는 두 가지 사실을 자기가 동생을 미웠기 때문에 동생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과관계 연결시키는 것이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전환적 추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것이 뭐 배 떨어진 거와 까마귀 뭔 상관이,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전환적 추론을 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는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동생이 아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20번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에서 아동기의 발달 과업은 어떤 것인가? 심적 인기는 무엇인가? 불신감 대 신뢰감, 이때는 영악이죠. 그 다음에 젊어감 대 자아통합은 노년기, 침체감 대 생산성은 장년기에 해당되고요. 고립감 대 친밀기는 청년기에 해당되고, 열등감과 근면성은 아동기에 되죠. 그래서 이 2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기 때 가장 중요했던 시기가 뭐냐, 청소년기거든요.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하로 구분해 놓으면 일단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때는 이제 청소년기 이후니까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되고, 이때는 이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그 다음에 학년기,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영아기 때는 엄마가 알아서 젖도 배고프면 젖도 주고 배변도 해주고,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반대로 방임되어 있다, 그럼 세상에 불신감이 생기죠. 그 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심, 이때는 이제
5살에서 한 7살 되니까 이때는 뭐든지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스스로 밥상에 올라가고 뭐든지 엄마가 가지 말하면 어거지로 가죠. 이때는 그 자율성이 만약이라고 엄마가 가지 말라고 실수했다 그러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죠. 이때 너무 나무래면 안 된다 그죠. 그다음에 설성 이건 주도성대 제약감이라고 하죠. 이거 유치원 시절이거든요. 이때는 전부 다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주도수 해가지고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했다 그러면 죄책감을 기다리죠. 근데 목적이 있죠. 항상 내가 꼭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학력에는 근면성 열등감, 능력이요. 이때는 학교로 갔다 오면 주사학원 가야지 뭐 해야지 엄청 바쁘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그 불이익 서고지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죠. 청소년기에는 자정서성대 역할 혼란. 이때는 내가 누구고 반항기죠. 제2의 반항기 질풍노도의 시간. 여기서 가장 제2의 탄생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제2 탄생이 되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청소년 이후, 그 다음에 청소년 이전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기. 청년기는 심리감대 고립. 이때는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애인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대 배려. 이거 생산성대 침체. 이때는 어느 정도 중년기가 장년기가 돼가니까 사회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두 안정적이 돼가지고 뭐 새로운 거 창출하죠. 이때 새로 창출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칼 융은 뭐라 했냐면 중년의 위기라 그랬어요. 이때 잘 견뎌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침체기에 빠져본다 그죠. 그 다음에 노년기 자아통합대 절망. 뭐든 지금부터는 모든 게 수용이고 모든 게 이해하고 그런 시기죠. 그렇지 않고 안 돼 있으면 그런 게 안 되고 있으면 절망감에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이거 8단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과 비교해서 프로이드, 피아제, 콜브 같이 겸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단골 문제입니다.